저희 오늘 저희가 평생선 토론 제가 좀 급하게 저희가 지금 준비하겠는데, 그러니까 준비 자체를 급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토론 자체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약간 좀 긴급한 맥락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30년 이주민 500만 시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현대와 연대에 굉장히 마지막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현대보다는 오히려 막 저주와 내쫓음의 그런 어떤 판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부 그리스도교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관찰의 선생지향이 그리스도교 메시지에 가깝다라는 맥락으로 저희가 범그리스도교, 저희가 천주교회부터 한국의 여러 개신교회 함께 오면서 저희가 함께 수업을 꾸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양산하고 발생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안 중에서 몇 년 전부터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과정에 많은 보수개신교회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으로 다양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짚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오늘 대구에서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우리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서청원 선생님을 모시고 전반적인 기조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신교회와 천주교회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입장을 함께 좀 가져봐야 될지 일종의 하나의 방향성을 잡는 그런 역할로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들 제가 잘 잡아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이 화두를 던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기억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 제가 기억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서두는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박수로 우리 기조위원을 맡아주신 우리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 이미 이름에서 방향성을 잘 담아내고 있으시죠? 우리 서청원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연대라는 단체에서 상임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구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 일을 하고 있는 서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사투리가 좀 심합니다. 적당하게 좀 알아들으시고 못 알아들으시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한 시간 정도 이슬람사원 문제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토론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질의응답도 있을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혐오차별의 중요한 어떤 영역이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젠더, 성소수자를 포함한 젠더 영역과, 그리고 인종 영역, 그리고 종교 영역, 이 세 가지가 한국 사회에 굵직하게, 최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차별도 좀 심해지긴 했는데 굵직하게 드러나는 양태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제일 많이 혐오차별이 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사원은 아시다시피 종교와 인종 문제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제목이 2030년 이주민 500만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학자가 한 500만까지 지금 한 250만 정도, 코로나 때 조금 줄었다가 한 250만 되는데, 한국 사회 이민층도 이제 건립을 하고 이주민들을 훨씬 더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500만이라면 한국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인데
이 이슬람 사원 사건이 대구 동네라는 능력이 있지만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해결해야지 이주민에 대한 차별, 그리고 특정 이주민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대하면서 또 돈 없고 힘없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혐오차별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를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립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갈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질문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 보시면 여기 그 공사 처음 당시의 현장인데요. 요거 보시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경북대학교거든요. 경북대학교가 있고 북문이 있고 여기가 정문이 있습니다. 북문이 있고 정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서문, 이슬람 사원이 요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경북대학교의 북문이 학생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식당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쪽에 대부분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룸 가격도 이게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정문도 북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도 사람은 좀 많이 다니는, 그래서 원룸 가격이 여기가 좀 비싼데 무슬림들이 경북대학교 1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석박사급들이에요. 대학원생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상당히 엘리트인데 경북대가 공대가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공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대에서 초빙을 해서 주로 학부생이 아니고 대학원생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공대가 이쪽 부분에 있어요. 공대가. 그래서 이쪽에 원룸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동아리 문화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 동아리 건물도 있고 차도 다녔고 엄청나게 여기도 상권이 괜찮았었어요. 근데 80, 90년대에 동아리 문화가 없어지고 해가지고 여기는 차도 안 다니고 차도 못 다니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완전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의 안 찾는.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여기 성 근처에 그 원룸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문, 북문에 비해 가지고 뭐 많게는 50%, 적게는 60% 정도의 원룸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공대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까 봤던 요거는 임시 사원인데 아까 그 사원이 요 근처에 있는 거죠. 그래서 5분 거리에,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예배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다가 예배를 보고, 심지어는 서울에 회의하러 같이 왔었는데 무슬림 공동 대표가 회의하다 갑자기 잠깐만 하면서 저 서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한 5분 있다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이게 상과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게 너무나 좀 중요한 건데, 2011년도부터 아까 요 건물에 일반 양옥집을 매입을 해서 2011년도부터 계속 물론 학생들 로테이션 바뀌었지만 무슨 유학생 150명 정도 계속 그 동네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고 7, 8년 동안 이 대연동 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무슬림 유학생들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룸주, 건물주도 아니할만으로 무슬림 때부터 먹고 살았던 측면도 있죠. 그래서 갑자기 그 사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반 영국에서 계속 하다가 2019년 9월 달에 150명 되니까 좁으니까 아까 있는 그 집을 터가지고 매입을 해서 한 70평 정도 원래 있던 집에서 터서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분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죠. 원래 양옥의 사원을 옆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을 하니까, 그래서 좁으니까 확장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2019년도 9월 달에 공사를 인허가를 받고 2020년 10월부터
공사됐는데 2020년 2월 16일 날 대연동 그 주민들이 한 300명 정도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반대합니다 하면서 북구청에 공사 반대 서명 연판장을 300명 정도 북구청에 제출했어요. 2월 16일 날. 근데 그날 당일날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내린 거죠. 당일날. 통상적으로 이제 사원 공사라는 게 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공사를 보면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공사장의 건축에 인허가대로 안 됐거나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않고 300명의 서명을 받은 그날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이게 좀 흐릿하긴 한데 주민들의 정서를 한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라는 이유입니다. 공사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원을 짓게 되면 정서가 불안해지고 재산권 침해될 수도 있고 슬럼화가 우려된다는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사 중지를 내린 거죠. 근데 사실 그 맥락을 보면 그 옆동에 있는 그쪽은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평당 700~800 정도 되는데 우리 이게 대연동인데 대연동은 왜 300~400밖에 안 되노? 이슬람 사원 들어오시면 땅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것이 그 기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책위 위원장이 통장님이시거든요. 통장님이 한 40년 동안 사셨던 분이니까 동네 사람들 쭉 와서 서명합시다 하면서 서명해가지고 북구청에 딱 제출하니까 그래도 동네에서 유지니까 북구청도 신경이 써 있는지 당일날 공사중지 행정명령 내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적이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음이 냄새 얘기도 있었고 슬럼화 우려 뭐 등등의 이유로 공사중지를 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 건물은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인데 현재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도 이슬람 사원 엄청 이태원에도 엄청 보니까 전국에 2018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55개, 지금 한 60개가 넘을 거예요. 60개가 넘을 건데 공단도 있고 주택가도 있고 대학도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사가 있잖아요. 4월 2012년도부터 유학생들이 계속 다녔던 거고 갑자기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반대하는 것이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좀 그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대를 하면서 무슬림 유학생들을 탈레반이라고까지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교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내가 탈레반을 교육시키는 교수냐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혐오차별적인 용어들이 난무했었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좁은 골목 안에서 집회를 이렇게 했었고 아시겠지만 자, 이게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돼지머리를 식당 냉장고를 갖다 놔놓고 처음에는 돼지머리가 작년 9월달에 처음으로 출연했는데 10월달 되니까 두 개 나오고 11월달에 3개가 나왔는데 냄새가 끓고 하니까 갖다 놓은 주민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이렇게 갖다 놔놓고 돼지머리를 이렇게 무슬림들이 다니는 입구, 이게 바로 옆에 공사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요 KBS 기자 뒤편에 이 냉장고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쪽이 입구가 되고 여기가 임시 사원이에요. 요 골목에서 저 바비큐 파티를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뭐 돼지도 먹기도 하고 하는데 무슬림들한테 이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바비큐 파티 하는 게 어떻게 느끼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이 사람은 7, 8년 살았던 무슬림 장사하는 분이거든요. 장사하는 분 고입해서 아시아 마트를 운영하는 분인데 한국문화 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으니까 이분이 한국 사람식으로 따지면 자기 사는 집에 돼지 피를 대문 앞에서 벌겋게 칠해가지고 발라놓고 그것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끔찍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거를 매일 마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뉴욕타임즈나 르몽드지나 BBC에서도 이렇게 대구에서, 한국에서 이런 무슬림 혐오, 이게 80년대에 뉴욕에서 돼지머리 투척 사건이 있을 때요. 그것을 유엔인권위에서 혐오범죄라고 딱 규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돼지머리가 이렇게 등장했다면서 뉴욕타임즈에서 무슬림 혐오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렇게 세계적인 뉴스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16일 공사 당일날 공사중지 행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고등법원, 대법원, 대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다 공사를 행정명령, 공사중지 행정명령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고 했었는데, 요거는 주민들이 집회 신고를 해서 무슬림들 그 공사를, 차를 막으니까, 레미콘 차량을 막으니까 무슬림들이 직접 모래를 치고 공사장에 옮기는 모습입니다. 작년 8월달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북구청에서는 사실 전혀 입장 표명 없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권고를 내렸죠. 이슬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권고, 입장 표명과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하라는 권고가 나왔고, 최근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긴급구제를 저희들 신청했고, 유엔인권위에서 한국 정부와 북구청에 지휘서를 보냈고, 이런 유엔인권위까지도 이 문제를 제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건 지난 10월달까지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까지 지금 발등 현황을 보면 크게 이게 드러나는 것은 국가라고 표현하는 북구청, 대구시에서 어떤 혐오차별을 펼쳤는지 보면 이슬람상 공사 중지 행정명령 그 자체가 혐오차별이죠.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 내린 것 자체가 혐오차별이기도 하고, 지금 대구 지역의 현수막이 늘 깔립니다. 늘 깔려요. 그래서 이슬람 표현이 완화된 게 이슬람 아웃 정도인데, 그때는 테러리스트 켜놓고 뭐 별의별 혐오차별 현수막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구청이 현수막 철거를 전혀 안 했죠. 그리고 현장 앞에 돼지머리 돼지바비큐에서도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던 건데,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동네 입구에 있는 현수막이에요. 모든 이슬람은 테러리스트 아니면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이다 라는, 이것도 상당히 완화된 표현입니다. 당시는 뭐 강간 종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주민들 현수막을 제작을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보시면 현수막을 보면 옥외 광고물법 이하에 보면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내용은 인권침해법이기 때문에 옥외 광고물법에서 현수막을 철거하게끔 지주단체장의 책무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으니까 저희 빨리 현수막 철거하라, 옥외 광고물법에 의해서 북구청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엘롱 겁니다.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권고를 내리니까 그제서 현수막을 철거했는데, 최근에는 한국국민당이라고 지금 거부 정당의 사람이 대구에 내려왔어요. 5월달 북구에 또 출마를 할 거예요. 출마하는데 이슬람 아웃, 무슬림 아웃이라는 표현을 현수막을 이렇게 부착을 하니까 우리가 또 그건 혐오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북구청의 담당 직원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첫 번째, 정당의 표현이다. 정책 표현이다. 정당의 정책 표현이다. 그리고 무슬림 아웃은 혐오 표현에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무슬림 아웃은 혐오 표현이다. 분명하게. 한국 사회가 헌법에도 그렇기도 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 종교를 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혐오 포인트라고 했는데, 그래서 국가인권위 권고를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제는 북구청에서 권고를 받아들일지 않을 거는 우리 판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경북대학생 학생한테 제가 차 한잔하면서 얘기 들은 게 뭐냐면 이 사회학과 3학년 학생인데 자기가 현수막을 이슬람 아웃, 무슬림 아웃 현수막을 처음에는 진짜 화가 나고 짜증 났는데 6개월 정도 그 현수막 계속 보니까 자기가 아무 느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무 느낌 없는 자신이 무섭다는 거예요. 일반 그 대구 시민들이 그 현수막을 한 달에 200장을 붙이거든요. 국민의 우선이다라는 단체와 또 한국국민당 박진재라는 사람인데 출마할 사람인데 대구 북구에 이슬람 사원 때문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수막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수막 못 걸고 하니까 1톤 트럭을 제작해서 왔다 갔다 다니고 있어요. 대구 일대에. 그러니까 그거를 학생들이, 경북대 학생들이 그거를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섭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 혐오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혐오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감수성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효과, 지역적 효과를 가진 게 더 무섭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작년 9월달에 돼지머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 없잖아요. 이게 혐오 범죄를 하면 북구청 공무원들이 무슨 소리 하노? 그런 말이 어디 있노? 듣도 보도 못했다. 법이 없다. 라고 할 것 뻔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10월 중순에 한 달쯤 된 시점에 그때 되면 냄새 나고 팔에 꿰고 벌레 꿰고 뭐 고데기 탁탁하고 돼지 코에 냄새. 그래서 그 폐기물 관리법이 있거든요. 폐기물 관리법이 기초단체장이 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냄새나고 하니까 돼지머리가 폐기물이니까 빨리 이걸 철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니까 북구청 답변이 뭐냐면 돼지머리 등 물품은 사용고지 반대할 목적 상황에서 해당 주민은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북구청이 답변이 온 거예요. 저희들한테. 돼지머리 그 냄새나는 것을 반대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폐기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북구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혐오범죄를 방치하는 북구청 규탄 기자회견도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작년 11월 달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분이 북구청장 되는 사람인데 왜 구청장이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주민 간담회를 가끔씩 하잖아요. 이 대연동 소재에 있는데 이슬람 사원이 대연동 주민센터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북구청장 사람이 주민들한테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역차별 당하고 있나 하면 주민들은 저리 가려면 차로 1시간, 1시간 반 멀리 가는데 와 무슬림들은 경북대에서 5분 거리 있어야 되노. 주민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간담회에서. 자,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언론에서 보면 무슬림과 주민과의 바베큐 파티도 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으니까 주민들이 혐오차별을 발화시키고 혐오차별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북구청이 혐오차별의 본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보시다시피 지금 3년이 됐는데 이슬람 사원 담당 부서가 뭐냐면 건축주택과예요. 건축주택과에서 여전히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이 이슬람 사원 갈등이 단순하게 물론 처음에는 건축적인 문제였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갈등 문제, 혐오차별 문제, 생활주민과 사회복지과 모든 에너지를 북구청에서 모아서 뭐 TF팀이 되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여전히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건축주택의 문제만 접근할 수밖에 없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조용하고 얄팍하고 혐오차별을 한다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월 16일 날 2020년 2월 16일 날 공사중개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3월 달에 반대 대치가 결성됩니다. 주민들이. 북구청에 사는 것이 우리가 밀면 북구청에서 받아주고 우리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우리를 핀들어준다. 우리 하면 된다. 라는 확신을
국가가 주민들한테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혐오차별의 발화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3년까지 운동성을 잃지 않고 계속 반대하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뭐 7, 80명 했다가 지금 30명 내 밑으로 떨어졌지만 그분들은 활동가입니다. 거의 활동가고 심지어는 청장실을 2번이나 점거농성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점거농성까지 할 정도로 이게 북구청이 그렇게 만든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3년 동안 그 서사 속에서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갑자기 이제 울산교육청 사례를 드는 이유는 그런 거죠. 작년 3월 달에 아프간 난민들이 기회자리 일부로 350분 정도 오셨죠. 350분 정도 오는데 한 2달 있다가 전국 각지로 흩어졌는데 한 23분인가 울산 현대중공업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한 100명 넘게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니까 당시에 울산교육청 밑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대마고 난리 났어요. 와! 아프간 난민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부를 시키노. 따로 가서 공부시키라. 하면서 데모를 하고 난리 났어요. 집회를 서너 번이나 하고. 그래서 이주민, 난민과 우리하고는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당시에 노키교육감이 주민들을 한 8번 정도 면담을 하고 그 밑에 국장은 뭐 17번 면담을 하고 그 밑에 과장 정도는 한 30몇 번을 면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한 6개월, 7개월 됐는데 작년 하반부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교육청이 적극적인 문제를 풀겠다. 울산교육청이.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그만큼 예산도 쓰고 그리고 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노교육의 교육은 낯선 곳에서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라면서 주민들 설득하고 지금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가 혹은 공공기관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이 문제가 엄청나게 다룰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민들은 그렇죠. 단지 이슬람 사원이 이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를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주민들은 혐오차별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혐오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따름이고 딴 데 가서 지라. 와 여기서 짓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다른 자신 생존권을 침해당한다. 나의 권리를 침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무슬림 유학생들 너무하네 라는 이런 표현들 생존권적 자기주장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그래서 주민들이 무슬림 유학생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당성을 공공기관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또 스스로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조건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가해자가 아니고 이분들도 잘못된 생각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이 현재 상태가 좀 그러한 상태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과제는 뭐냐? 앞서 말씀한 이민청이 곧 출범한다고 하는데 대구만 하더라도 우리 유명한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위대한 홍준표 시장께서 두바이도 갔다 오셨습니다. 9월달에 말레이시아에도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오셨냐? 대구공항이 군위로 이전하거든요. 대구 경북신공항으로 이전하면 그 넓은 대구공항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우리도 두바이식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후적지를 두바이식으로 개발한다면서 중동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페이스북에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란 산업을 2024년부터 50억을 투자해서 대구가 한란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대구시에서 직접적인 행정적 지원이나 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전혀 안 해요. 메시지만 그렇게 따름이지. 북구청의 소관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유엔인권위에 질의하더라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메시지만 정말 책임있는 수장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행정력을 어떻게 동원할 건지에 대한 그 답을 내놔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단지 요 메시지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할랄 사원 50을 유치하겠다면서 이슬람 사원을 혐오차별하고 탄압받고 있는 것은 침묵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또 이민청을 설립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 권력 있고 힘 있는 무슬림들 이주민들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은 아까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 500만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구청에서 혐오차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공백이 확인됐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작용되고 작동돼야 되고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아바타 2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근데 뭐 굵직한 주제가 숲에 있는 이 주인공이 지구인의 공격을 피해서 바닷가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한 어떤 굵직한. 근데 바닷가 이전에 바닷가에 사는 종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터세도 당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ICU 하면서 화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계현동 주민들한테 당시 그 올 초였으니까 아바타 2 무료 초대권을 보내주고 제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이 주민의 역사를 이 아바타 2로 통해서 투영을 했는 거죠. 말 얘기하는 것보다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ICU라는 거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건 당신을 봅니다. 그 말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대하고 공존하는 것은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못하겠네요. 이슬람 사원의 갈등의 주체는 누구일까?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혐오차별을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행위 주체인 주민일까? 아니면 혐오차별을 방치하는 차별 행정을 하고 있는 북구청 대구시일까? 아니면 이런 어떤 이중적인 이주민의 태도를 방임하고 용인하는 한국 사회일까? 어떤 것이 실질적 주체인지 모두 다일 수 있겠지만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신문이나 언론은 늘 이렇게 대당 구도를 가지고 무슬림과 주민들하고 이렇게 표면적인 어떤 바베큐 파티나 돼지머리 혹은 기자회견 집회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죠. 아시겠지만 올 8월 달인가 대구의 제일 큰 넓은 도로에 기독교 단체가 한 2,500명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반대한다는 대기총을 비롯해서 그것도 표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답은 없는 건데 어쨌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슬람 사원을 갈등을 잘 해결한다는 게 무엇일까? 뭐 언제나 왕궁일 수도 있고 대구 북구청이 공식 사과일 수도 있고 온몸 막아서는 주민들의 성찰일 수도 있고 혹은 해고차를 거듭하는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응원일까? 이슬람 사원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게 뭘까? 저희들 대책위는 올 2월 달에 리더십을 새로 바꿨습니다. 리더십을 새로 바뀌었어요. 왜 바꿨냐 하면 저는 대현동 주민한테 가면 저는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저놈 잡아라 하면 할매들 저를 보면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만해서 하면서 도망다니거든요. 저놈의 손 잡아라 하면서 저는 이제 무슬림 유학생들을 방어하고 뭐 인터뷰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저는 제일 나쁜 놈, 제일 앞장서는 놈이 돼가지고 저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건널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어떤 고민을 했냐, 6월 달 되면 저는 상업공사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은 6월 달에. 그래서 상업공사가 6월 달 되면 그 점에서 새로운 대책의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들과 공존하고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목사님 한 분하고 경대 민교 교수님 한 분을 공동대표로 세워놨습니다. 여기 땅 시키려고 하고 저는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상공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어떤 고민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상공사 과정 속에서 또 회모차별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일단 빨리 막기 위해서라도 상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문 언론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슬람 상공사가 올 화요일 날 북구청으로부터 시공사 현장 소장이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최근 사항입니다. 왜 형사고발을 당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9월 달에 이 허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현장 소장이 누군지도 몰랐었고 공사 대금이 얼마인지도 몰랐었고 전혀 몰랐습니다. 또 저희 대책위는 2020년 4월 달에 출범했는데 그때도 공사 대금이나 공사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건축자고 시공사하고 건축자고 금전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공사 대금 관련해서 금전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책임을 못 지기도 하고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래서 현장 소장한테 전화할 때마다 공사 언제 합니까? 공사 언제 합니까? 집회신고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막기 위해서 집회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것만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올 4월 달에 처음으로 타설을 했거든요. 봉구리 치는 거 있잖아요. 왜? 펌프차 돌아가지고 쏟아붓는 거 있잖아요. 기억자로 해가지고 쏟아붓는 거를 4월 달에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4월 달에 내미꾼차가 한 잔 쏟아붓는데 쏟아붓고 나서 감리업체에서 스타트 볼트가 누락됐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타트 볼트도 뭔지도 몰랐죠. 우리는 스타트 볼트가 일부 누락됐다면서 감리업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미꾼 쏟아붓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계속 부어야지. 방법 없잖아요. 붓기 때문에. 그래서 쏟아붓는데 8월달 되니까 4월달에 이 문제 4개월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감리업체에서 갑자기 8월달에 이거 스타트볼트 누락되는 거 빨리 제대로 수정 공사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까지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공교롭게 8월달에 유엔인권이 우리가 진정 제소를 했잖아요. 그 질의서가 8월 초에 북구청으로 간 거예요. 그때 한참 유엔인권이 뭐 얘기하고는 북구청도 상당히 좀 난감했을 때인데 저희들 보기에는 감리업체하고 북구청이 뭔가 교감이 있었지 않는가라는 심각한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몰랐죠. 현장 소장은 문제없다. 그래서 공문이 9월 중순쯤 왔어요. 북구청은 시정공사명령이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게 그거죠. 현장 소장한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반대하는 주민들도 눈이 빨갛게 바라고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하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 보니까 공사 대금도 무슬림 유학생들이 공사 대금을 다 준 상태예요. 공사 대금을 다 준 상태고 3억 정도 되거든요. 다 준 상태고. 그래서 현장 소장은 계속 홀딩만 계속 해놓은 상태예요. 홀딩만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전문 건축가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을 만약 북구청이 제시하는데 북구청은 캔슬시켜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북구청에서 공사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지난 화요일 날
했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민들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워서 못 살겠다, 부실공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나뉘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사원공사 가지고 있는 도덕성도 일부 훼손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슬림 대책위와 그리고 무슬림 유학생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현장 소장이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려면 1층에 다 설계했는데 그 1층 옥상에 왜 그 공물이 깨려면 들끓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먼지도 엄청나고 소음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한 달 정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 가봤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공사 대금 다 건네줬죠. 그러니까 현장 소장은 자기 손 털면 들어올 사람 없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소장한테 현장 소장이 왜 이러십니까?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하면서 붙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소장이 잘못했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좀 더 얘기해 봅시다, 힘내이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필요한 거는 상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북구청의 사과나 주변의 성찰이나 한국사 요금이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첫 스타트가 완공을 하면서 우리 대책위가 새로운 리더십도 준비를 하고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는 않은 거지만 주민과 화합하고 공존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이나 고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갈등의 출발을 어떻게 풀 거냐. 주민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는 혐오차별을 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혐오차별 없고 나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권 제가 활동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충돌됐을 때 자신의 권리만 얘기하는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권리가 다 인권이 아니잖아요. 권리가 인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권리가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존권,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왜? 누가 왜? 그러니까 멀리 있는 다른 시민들도 아이고 오죽했으면 적하겠노. 대연동 주민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 생존권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생존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권리 니꼴이 인권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거죠. 무슬림한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5번 예배를 보내는 것, 그것은 자기 삶과 일치되어 있고 자신의 존엄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 이슬람 사원을 짓지 못하면 자신의 존엄성과 침해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 5월 달에 무슬림 유학생들 또 리더가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심리적으로 엄청 피폐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무슬림 유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너무 힘드시는데 심리 상담을 좀 받으시면 어떻겠느냐. 한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무료로 해주신 분도 제가 아시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영어 통역해서 심리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 무슬림 유학생이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좋은데 사원을 지르면 사원만 완공되면 전혀 문제 없다. 해결된다. 사원만 완공되면 내 힘든 거 다 깨끗하게 해결된다. 이 문제를 사원 짓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심리 상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해결 안 된다. 내 힘들어지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얘기 못했죠. 자, 어쨌든 관계성이라는 게 사후성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가장 존엄성에 침해되느냐,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응급실 가면 왜 손가락에 칼로 해서 피가 나는 분 있지만 폐에 물이 차가지고 정말 위급한 분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응급실에서는 자기가 다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는 누가 가장 위태롭고 가장 중요하고 아시잖아요. 그분을 우선 치료하는 게 의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나는 그게 존엄성의 문제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땅값이 뛰면 좋겠지만 세입자가 주거권을 침해받는 것은 그 사람 생존권 문제잖아요. 있으면 좋은 것과 그 사람 존엄성이 침해받는 것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인권의 문제와 권리 문제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이 자신의 어떤 침해만 얘기하고 그 무슬림 유학생 가지고 있는 존엄성의 침해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쉽지 않겠지만 그 속에서 주민과의 논의와 대화를 좀 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서울 사람들한테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슬람 사원 갈등은 보수 도시 대구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벌어질 수 있었냐? 편하게 어떠십니까? 우리 제일 웃고 계신 우리 선생님. 저 대전 사람이에요. 예? 대전 사람이에요. 대전 사람. 어쨌든 대구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다. 예, 아니다. 근데 이슬람 사원 뉴스 엄청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저는 가끔 검색을 하는데 댓글 달리면 쭉 보면 대구가 되고 있네. 어디 가나? 준표 아저씨 화이팅 하고 역시 대구다. 뭐 이렇게 늘 댓글 그렇게 달리는데 많이 힘들죠. 대구 저희 활동하는 같은 경우. 근데 이 사실은 뭐냐면 2020년 3월 달에 대구가 코로나 확진자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확진자 하루에 뭐 2,000명, 3,000명 막 늘어났거든요. 그때 광주시에서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구의 광주 시민사회가 코로나 확진자를 광주에서 모시겠다 라고 3월 1일 날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이게 광주시장 독단적으로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광주 시민사회와 충분히 토론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대구하고 광주가 자매 도시거든요. 달빛 동맹 해가지고 달구벌, 빛골 해가지고 달빛 동맹 뭐 이렇게 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대구는 어땠을까? 거꾸로 질문해 보거든요. 저는 우리 홍준표 아시겠어? 걱정하지 마라. 충분히 할 여기가 있다라고 하실지 아니면 엘롱 갈지.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구 행정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행정, 혐오 행정, 그리고 차별 행정, 혐오 범죄, 이것은 행정, 북구청을 비롯해서 대구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대구라는 그 공간이 같이 정주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함께 혐오 차별하는 사람으로 오닥이다고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북구청에서 대구시가 혐오 차별을 벌이고 발화시켰는데 대구라는 뭉뚱그런 도시적인 지역적인 의미를 담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구분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구분 안 하지만 그렇게 구분해야 된다. 당연히 요것도 뭐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행정하는 것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이 그랬다는 것은 다른 결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대구라는 특수성이 기인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행정을 담당하는 북구청에서 혐오차별을 발화하면서 그것이 계속 재생산됐잖아요. 돼지머리 사건, 그리고 현수막 문제, 심지어는 북구청장이 시그널을 적극적으로 주기도 하고 당신이 하는 건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벌어지고 3년 동안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시민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됩니다. 자,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북구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지금은 0.1%도 없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죽이려고 하는 무슬림 유학생들이나 대체기를 상당히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지난달에 그 대한변협에서 이슬람 사원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담을 하러 내려갔거든요. 대한변협에서 이게 큰 사건이 있을 때. 그래서 이번에 이슬람 사원이 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북구청의 건축과장이 얘기 전하는 건데 왜 질문하는 게 인권입니까? 질문하는 모양새가 인권하고 가까운데 하면서 가면 그냥 얘기 안 합니다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고민이 여전히 듭니다. 그리고 올 2월달부터 북구청에 돌아오진 메아리겠지만 북구청장 앞으로 면담을 가지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면담을 그 8월달부터 그 공사 인허가 문제가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공문을 접수를 하면 괜하게 그 문제로 면담을 하자고 오해를 할 것 같아가지고 면담을 못하고 면담 공문을 못 보내는데 면담 공문 보내도 아무 답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 2020년 4월달부터 대책위는 논의 테이블을 가지자고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했습니다. 북구청, 북구의회, 대구시, 그리고 대책위, 무슬림, 반대 시민, 반대하는 주민 이 6자가 회동해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북구청은 계속 택도음선을 말아 꺼져라 그럽니다. 대책위 상관 안 하겠다. 자, 그런데 그럼 공공기관을 우회하는 것이 가능한가? 혐오차별을 발화하고 적대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북구청 공공기관을 두고 대책위가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존의 얘기를 얼마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중요한데 이 공공기관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참 난감하고 힘든 과제 같아요. 가능하면 어쩌든든 위하든든 북구청 꼬시가 같이 좀 하자 라고 해야 될 건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식으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2018년도 제주도 난민 사태가 있었잖아요. 2018년도에. 그때 아마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 형성이 좋든 나쁘든 엄청나게 여론이 많이 조성됐죠.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지금도 있는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뭔가 다른가. 그때는 혐오 대상이 제주 난민 500여 명에 대한 대상이었고 경제 무슬림 유학생이었지만 사실은 무슬림이나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이 기본적으로 그 근저에는 깔려 있는 거죠. 당시 요구는 난민 신청 반대, 난민 거부, 이슬람 사원 철거 또는 퇴거인데 혐오 양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 500명 되는 제주도에 그렇잖아요. 제주에 맨 난민들이 한꺼번에 500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함, 낯선 것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이 딱 꼬집을 수 없는데 불안함 속에서 시민들이 그런 어떤 난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혐오 양태, 특히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기독교 이런 데는 적대적 공격적 혐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수위와 그 내용이 엄청나게 다르다. 대단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혐오 주체가 특정 주체보다는 불특정 시민에 가깝지 않는가. 물론 그 밑에는 일부 종교 혐오 세력도 분명히 있지만 대다수는 낯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슬람상 혐오 주체는 공공기관이라는 거죠. 국가라는 겁니다. 국가가 혐오 차별을 전면적 주체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고, 그리고 뭐 대도 그 주민이겠지만 용어도 이제 그 당시에 난민 전형, 가짜 난민 뭐 이런 등등의 용어인데 혐오 양태와 혐오 주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거칠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생산되고 있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회가 2030년 500만까지 이루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질문일 수 있겠다는 선택이거든요. 이슬람 사원 관련해서 직접 관련했던 간에 이 이주민들께 곳곳에 많이 출연하고 있는데, 이슬람 사원을 둘러싸서 공공기관을 공격하고 있고, 또 기독교단체가 혐오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는 이런 시국에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긴 시간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